네, 사모펀드의 거물이자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투자자 수천 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를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은 제2의 DLF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 그리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조금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라임사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영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라임사가 이 펀드를 환매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금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입니다. 네. 이자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원할 때 그 원금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금융기관의 생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저께 이 라임 이 자산 운용에서 이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투자해놓은 돈, 그게 만기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내주겠다. 그래서 환매 거부를 한 거예요. 예. 사실 이 라임 자산 운용은 이 환매 거부 조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약 한 10여일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금액이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계에 이제 불안이 정폭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그 투자한 금액이 찾지 못하게 된다든가 그것이 뭐 손실이 났다든가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금융 투자하는 데 주 목적 중에 아닌 유동성, 원하는 시점에 돈을 못 찾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그 금융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또 투자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돈을 내가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한다는 거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 이번에 환매 중단 결정이 내려진 펀드는 어떤 상품들인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사모펀드라는 게 요즘 이제 뭐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가 나오면서 범국민적으로 굉장히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사모펀드마다 투자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라임 이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이른바 자칭 대체 투자의 대가들이다. 이래서 기존의 금융 상품을 이제 꼽아보면 주식하고 채권을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자본시장에는요. 지분 참여를 하는 주식이나 아니면 사실상의 대출 형태인 채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채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닌 중간자인 그것을 메자닌 상품이라고 그래요. 이탈리아에 1층과 2층 사이에 1층도 아닌 것이 2층도 아닌 것이 그런 로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따온 말로 흔히 금융 용어로는 메자닌 상품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주식도 아닌 것이 채권도 아닌 것이 그럼 주식이면서 채권이기도 한 이런 상품들이에요. 이를테면 구체적인 금융 용어로 말씀을 올리면 CB 같은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그런 채권으로 받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는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BW라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현재는 채권으로 받지만 나중에 유상증자를 할 때 그때 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리할 때는 채권을 주장할 수 있고 유리할 때는 주식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데 이 거꾸로 얘기하면 두 가지 단점이 동시에 터지게 되면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터지면 한쪽에서 더 벌 수가 있고 그 반대 역액관계도 성립되는데 특히 최근에 코스닥 회사들이 요즘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에서 코스닥 회사의 CB와 BW를 많이 샀는데 여기서 채권도 부실해지고 그 채권으로 주식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BW나 CB를 주식을 바꾸려면 주식 가격이 올라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올라주니까 이제 환매 금지 상태가 왔는데 아마 그 라임 자산운용 측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 차익을 누려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 현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환매 금지를 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더 축소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생긴 지 2년밖에 안 되는 회사가 지금 굴리고 있는 돈이 무려 7조입니다. 네. 그런데 사모펀드는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 감시 거의 없어요. 네네. 아무런 그 사모펀드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사태가 라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파만파 금융계로 확대되지 않을 것인가.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순간입니다. 네, 앞서서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언급을 하셔서 이 질문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 라임이 투자한 상장사들이 재무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악성 회사들만 골라서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회사들을 골라서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이 정크본드라는 게 이 쓰레기 채권이라는 게 쓰레기 채권에 다른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것은 그게 이자를 많이 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임 자산운용의 경우에도 금호 고속 할 때 그때 크게 한번 히트를 쳐서 시중에 자금을 많이 끌어모았는데 지금 운용 규모가 7조나 되다 보니까 네.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이른바 쓰레기 채권 쪽에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밝힐 수가 없는데 네. 정권 시장에서는 그 회사 명단이 근거도 없이 지금 떠돌아서 그 회사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지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피해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으로 읽히는데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피해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반대의 경우 수로 앞으로 주가가 올라서 다들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원할 때 돈을 못 찾다는 게 유동성이 차단됐다는 면에서 충격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을 또 은행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네. 네.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원금은 까먹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은행에서 특히 우리은행에서 네. 가장 많이 팔았거든요. 예. 전체 20% 이상을 지금 우리은행이 팔았습니다. 그 은행에 갔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 사모펀드 상품, BW나 CB 상품을 속속들이 안 알고 투자하는 것이 직접금융 원칙인데 네.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불안전 판매를 했다면 그냥 은행에서 이거 투자하면 돈 많이 법니다. 라는 식으로 했다면 특히 60대 은퇴자들의 돈을 노리고 했다면 그것은 이 정권사나 사모펀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은행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은행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우리은행을 언급하셔서 궁금한 게 최근에 DLF도 그렇고 우리은행이 꽤 많이 집중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근본적인 좀 원인을 그렇습니다. 풀어볼 이유가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예.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확실한 어떤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금융기관의 금융계의 합리적인 어떤 그 추측을 통해서 볼 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은행은 지금 주인 없는 은행입니다. 옛날에 한일은행, 상업은행이 망했을 때 그것을 정부가 공적 자금 넣어서 한빛은행으로 만들어준 회사예요. 그걸 지금 주식을 민영화를 조금 시키고 있는데 주인 없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하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번 라임 이 자산 운용의 그 대표 나이 40살인데요. 이 40살 대표인 이분 이름이 뭐죠? 이분 네, 원종준 대표. 원종준 대표가 바로 우리은행 출신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우리은행 선배 후배들 간에 어떤 밀당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또 정권사 중에서는 대신 정권이 가장 많이 했는데 대신 정권은 부사장이 이종필 씨인데 이종필 씨가 대신 정권 출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깜깜이 아름아름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면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거죠. 사모펀드 발전해야 됩니다. 네. 특히 그 글로벌 금융시대에 사모펀드가 있어야 이 벤처 산업도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경영권, 주권도 지킬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제때 돈을 안 내주고 이렇게 무너지는 네. 이런 비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요즘 이 DLF 사태, 또 이번 라임 사태, 또 조국 장관의 이른바 가족 펀드 의혹 등 여러 가지 지금 좋지 못한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이제 사모펀드의 급격한 성장에 뒤따르는 성장통이라고 진단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사모펀드 시장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사모펀드가 2004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한
20년이 채 못 됐죠. 20년이 못, 6, 7년 되는 세월 동안 사모펀드의 이 자산 운용 규모가 네. 550조로서 10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엄청난 성장폭이에요. 특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게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년에 그때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각종 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규제를 없애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금융기관이 준비도 감독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에 상당히 책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15년에 1000몇 배씩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키코 사태, 12년 전에 있었던 키코 사태 수사를 하면서 DLF 사건이나 이번에 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 같은 거 다 놓쳤거든요. 예. 그래서 윤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한쪽은 자율화를 해주면서 예. 한쪽에서는 그걸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인 사전 사후 컨트롤 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 강화와 함께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좀 읽혀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